자, 우리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하고 재산세 납세무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자, 우리가 세금은 항상 뭐에다가 뭘 곱해서 계산을 해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죠? 자, 그때 우리 재산세 과세 표준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글자 그대로 과세를 할 때 뭘로 계산할 것입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뭐였어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가액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취득세니까 당연히 무슨 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요. 그러면은 재산세는 당연히 뭘로 계산해야 될까요? 재산세니까 재산가액으로 계산해야죠. 재산가액. 자, 그때 어느 시점에 재산가액으로 계산하느냐? 6월 1일 시점에 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자, 문제는 그때 이 재산가액은 무슨 금액을 사용할까요? 라는 이야기인데 이 재산가액은 현행 시가표준액을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시가표준액.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 6월 1일 현재 재산가액을 말하며 그 재산가액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금액을 사용한다? 시가표준액을 사용을 합니다. 자,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뭐냐면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정해놓은 금액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지자체가 그냥 정해놓은 금액이다. 뭘 계산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방세니까 누가 정해놓은 금액이에요? 지자체가.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지에서 자, 시가표준액이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하셔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정한 가액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현재 앉아 계시는 이 건물 가액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예? 50억? 몰라요? 봐요. 애매하죠? 누구는 뭐 50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20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뭐 53억 2천만 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등등등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건물가액이 6월 1일 현재 얼마일까? 이걸 지자체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지자체에서 그냥 얘는 얼마짜리야, 얘는 얼마짜리야, 얘는 그냥 이 정도 할 거야 라고 해서 정해놓은 금액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시가표준액입니다. 자, 그래서 시가표준액이라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놓은 금액이지 실제 시세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얼마짜리냐에 관계없이 지자체가 귀찮으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뭐 해놓은 금액이다.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자, 참고로 국세에서 자, 세무서에서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도 역시나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금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기준시가라 그래요. 기준시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기준시가는 기준시가라는 말하고 시가표준액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단지 누가 정한 금액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금액을 뭐라고 하고? 기준시가. 그래서 기준시가라는 말은 국세에서만 쓰는 거예요.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금액을 뭐라고 하고? 시가표준액이라고 해요. 그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시가표준액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 시가표준액이 실제 시세를 반영할까 못할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임의로 정해놓은 금액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시가라는 게 있어요. 시가가 뭘까요? 시가. 시장 가격의 줄임말입니다. 시장 가격을 줄여서 시가라고 하는데 시가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배우셨잖아요, 이미. 시가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아, 배운 적이 없다? 저한테는 안 배웠겠죠, 당연히. 학교는 시간에 배웠잖아요. 안 배웠어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수요 공급 안 배우셨어요? 뭐지? 이 분위기는?
이종호 선생님이 이야기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 진짜요? 학교로는 하는데 수요 공급이 아직 안 들어갔다고요? 학교로는 기본이 수요 공급인데? 그게 아직 안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안 들어갔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보통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제 용어로는. 자, 그래서 시가는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는 이걸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정해놓은 금액을 뭐라고 한다? 시가표준액이라고 해요. 자, 근데 문제는 요 시가표준액을 초창기에 만들었을 때는 그냥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세 대비 약 30% 수준으로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가 한 1억 정도 하더라. 1억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러면 시가표준액은 한 3천만 원 정도로 잡아놨다고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반영해요, 못해요? 못하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걸 너무 낮게 잡다 보니까 지자체 임의로 정하다 보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지방하고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가격이 동일하게 잡혀요. 그러니까 20억짜리 아파트라고 5억짜리 아파트에 시가표준액이 거의 비슷해요. 재산세가 거의 똑같이 나와요.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안 되겠다. 이걸 현실화시키자. 그래서 현재는 시가표준액을 시세 대비 약 80% 수준으로 맞추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30% 수준이었다가 80%로 급격하게 올리면은요. 세금 부담이 어때요? 너무 세지죠? 그래서 매년 찔끔찔끔씩 이렇게 올리도록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자, 시가표준액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세금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내 집값이 올라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집값은 떨어졌는데 작년에 비해서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경기가 좋을 때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서 세금도 늘어나니까 뭐 상관은 없겠죠? 경기가 하락을 하는데도 세금이 늘어난다는 게 문제가 생겨요. 내 호주머니 사정은 안 좋아져요. 근데 세금은 또 늘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경기가 줄어들었을 때는 당연히 세금 부담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줄여줘야죠. 그러면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뭘 해야 돼요? 시가표준액을 낮춰야 돼요. 근데 시가표준액을 낮추게 되면 다시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시가표준액을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걸 고민한 끝에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뭐냐? 요건 그대로 놔둬. 대신 여기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가감 조정할 수 있게끔 해보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무슨 비율이라고 하느냐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그래요. 글자 그대로 공정한 시장가액을 반영하기 위한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50%에서 최대 90%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낮게 잡고 경기가 좋으면 높게 잡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짜리다. 그러면 1억에다가 50%를 곱하면 얼마예요? 5천이잖아요. 1억에다가 90%를 곱하면 9천이죠. 자, 뭘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표준액을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표준은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뭘 곱하도록 돼 있느냐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뭘 기준으로 계산을 하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되 부동산에 한해서는 반드시 뭘 곱하도록 돼 있느냐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뭘 곱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그리고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몇 프로로 돼 있느냐? 70%로 돼 있어요. 현행. 단 주택만 부담을 좀 줄여주자 그래서 60%로 갑니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이 1억이었다면 토지하고 건축물은 과세표준이 얼마인 거예요? 7천만 원이 되는 거고 똑같이 1억이어도 주택인 경우는요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 조절을 할 수 있게끔 곱해주는 비율을 뭐라고 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럼 볼게요. 취득세는 뭘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현 시세를 반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안 그래요? 자,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가액이란 무슨 금액을 말하는지 아세요?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가액은 거래를 해서 나오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정한 금액으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금액이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실제 시세에 맞게 움직이려고 뭘 곱하도록 돼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도록 돼 있다 그랬죠? 근데 취득세는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요. 그때 취득가액은 무슨 금액을 쓸까요? 상식적으로. 예? 그래요. 실거래가를 쓰는 거예요. 실거래가. 실제 거래된 금액. 그러면 당연히 실제 거래된 금액은 현 시세대로 거래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보유세부터 나오는 거예요. 재산세부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대신 선박이나 항공기는 경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제가 항상 물어볼 겁니다. 자, 과세표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숫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부터 확인하라고 할 거예요. 반드시 이 숫자가 보여야 돼요. 70을 곱한다, 60을 곱한다, 70을 곱한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숫자가 보이면 두 번째는 그게 물건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를 확인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70을 기본으로 하는데 주택만 좀 낮추자 그래서 몇으로 간다고요? 60. 그러면 60이 나왔는데 토지가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70이 나왔는데 주택이 나오면 틀려요. 자, 60이 나왔는데 선박이 나왔다. 무조건 틀린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반드시 가운데 무슨 금액이 나와야 돼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가 표준액만 설명드리지만 나중에 이제 기본 이론 설명드릴 때는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도 있어요. 취득세 가면 시가 인정액, 이제 이런 단어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시가 인정액으로 갈 거냐, 실거래가로 갈 거냐, 아니면은 시가 표준액으로 갈 거냐, 여기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재산세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금액만 쓴다? 시가 표준액만 쓰고 부동산에 한해서는 반드시 뒤에다가 뭘 곱하도록 돼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도록 돼 있다. 이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뭘 곱하셔야 돼요? 세율을 곱해야 되겠죠? 자, 그때 재산세 세율은 이 정도입니다. 취득세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취득세 세율이 총 몇 개가 있었느냐면 5개가 있었어요. 2.3, 2.8, 3%, 3.5, 4%예요. 딱 요 5개예요. 예외적으로 이제 유상취득으로서 주택인 경우만 취득가액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서 3을 뺀 세율로 가는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요 5개밖에 없어요. 2.3, 2.8, 3%, 3.5, 4%예요. 그래서 유상일 때는 3%, 4%, 상속일 때는 2.3, 2.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재산세는 10개가 넘어갑니다. 네, 요건 나중에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것은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는 외워져요. 그렇게 제가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외울 수는 없어요.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재산세도 지방세니까 주어진 세율은 다 무슨 세율이냐면 표준세율입니다. 표준세율이라는 말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취득세도 마찬가지였죠. 취득세 세율도 표준세율이에요. 그래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해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한데 취득세는 몇 번 내는 세금? 한 번 내는 세금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재산세는 매년 내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가감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하느냐? 그 문제가 100% 나와요. 한 번 가감한 세율은 언제까지만 적용한다?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고요. 해당 연도에만.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30분 늦게 끝냈습니다. 그럼 오늘 또 30분 늦게 끝내야 돼요? 아니라고요.
자, 지난 시간에 30분 늦게 끝냈으면 끝낸 것은 지난 시간 때문에. 그러면 오늘도 제가 30분 늦게 끝낼 수도 있고 10분 일찍 끝낼 수도 있고 정시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건 오늘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한번 가감 조정한 세율은 그 해만 적용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갔을 때 또 필요하면 그때 가서 가감 조정하면 돼요. 꼭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는 지방세는 다 물세고 물세는 다 무슨 세율이 적용된다 그랬느냐면 비례세가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방세는 다 무슨 구조로 간다? 비례세 구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다 비례세예요. 2.3이다, 2.8이다, 3%다 다 비례세죠? 재산세도 지방세니까 다 무슨 세예요? 비례세예요. 근데 재산세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면 요게 나오기 시작한다고. 재산세부터. 요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물건을 외우셔야 돼요. 토지하고 주택뿐이에요. 누진세가 적용될 수 있는 물건은. 자, 참고로 얘랑 같이 비교해야 될 게 뭐냐?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되는 물건은 토지, 주택, 건축물까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수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드릴 거냐면 부동산을 표현을 할 때 보통 교재에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저는 주택을 가운데다가 넣을 거예요. 항상. 이렇게 쓸 겁니다. 왜 이렇게 쓸 거냐면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70%, 60%, 70%예요. 주택만 60%예요. 근데 누진세 구조는 여기까지만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 토지하고 주택하고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부동산이 다 적용되지만 그중에 누진세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 토지하고 주택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은 누진 구조가 없어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선박 항공기는 완전히 제외시켜버리면 되는 거고 요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누진세가 토지는 다시 세 가지 토지로 나눌 거예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냐, 별도합산 대상 토지냐, 종합합산 대상 토지냐 이렇게 나눌 건데 누진세가 적용될 수 있는 물건은 이렇게 합산자가 들어가는 토지만 누진세가 적용이 돼요. 합산자가 들어가는 토지에 한해서만.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토지는 원칙이 뭐냐면 종합합산이라 그래요. 토지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토지는 지금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랬죠? 그것도 몇 단계 누진세냐면 3단계 누진세라고 하는데 0.2에서 0.5% 또는 0.2에서 0.4%를 적용하는데 그게 종합합산 토지냐 별도합산 토지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토지가 다시 분리과세 토지라고 돼 있는데 자,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누진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진세가 뭔지 아시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총론 때 말씀드렸어요. 누진세란 과세 표준이 증가하면 뭣도 증가하는 거예요? 세율이 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해지는 곱하기가 양쪽 숫자가 곱해지는데 그 두 개가 동시에 뛰는 거죠. 그러면 결과값은 어때요? 훨씬 많이 뛰는 구조예요. 아시겠죠?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더 많이 지우려면 비례세보다는 뭘로 가는 거예요? 누진세로 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왜 토지에 대해서는 누진세로 갔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볼게요. 토지만이 갖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역시 이것도 학개론 시간에 배우셨을 건데 토지만이 갖는 특징. 네? 부동성은 건물도 부동성이에요. 영속성 또 네? 부증성 또 개별성. 이게 토지만이 갖는 특징이잖아요. 개별성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게 단 한 개도 없다. 그죠? 요 필지하고 요 필지 두 개 바로 붙어 있어도 모래알 개수 다 다릅니다. 들어가 있는 자갈 개수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속성이 무슨 말이에요? 네? 영속성.
계속 존속한다라는 거죠. 왜 계속 존속해요? 감가가 없어서? 왜 감가가 안 되는지 아세요? 토지는 감가라는 게 없어요. 예, 감가가 없다라는 게 지금 영속성하고 같은 개념이기도 한데, 영속성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 자, 그러면 부정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요.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즉 생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증가가 안 되고 생산이 안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인간이 만들 수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그냥 지구가 토지예요. 지구가. 근데 지구가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언젠가는 지구라는 별도 사라지겠죠? 그럼 토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인간 자체가 사라질 거니까 이제 뭐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지구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동안은 그대로 토지는 유지가 될 것이고, 이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지구를 뭐 조물조물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영속성이라는 말하고 부정성이라는 말이 거기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만드는 게 아니라 빼앗는 거죠. 예전부터 과거에부터 전쟁은 다 토지 때문에 일어나요. 건물 때문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영토 확장이 전쟁의 원인인 거예요. 내 땅에는 자원이 없어요. 근데 옆에 땅에는 자원이 있다. 내 땅 가지고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 먹고 살기 어렵다. 옆 땅은 풍요롭다. 그럼 무조건 쳐들어가서 뺏는 거죠. 그게 전쟁의 원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토지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정성이라고 그랬죠?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냐면 독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독점. 독점의 가장 큰 폐해가 뭐예요? 독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어? 시장 가격의 왜곡이에요. 가격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독점을 한다는 이야기, 물건을 독점한다는 이야기는 가격을 독점한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이게 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금력이 되는 사람들이 토지를 몽땅 사버립니다. 필요도 없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 중에서 토지의 실소유자는요, 몇 프로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토지를 빌려서 쓰는 거지 몇 프로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금력이 되는 사람들이 토지를 몽땅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토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빌려 쓰거나 아니면 살려면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주고 사야 돼요. 그렇죠? 이걸 정부에서 개입을 하겠다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뺏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취득할 때 너 이 토지 무슨 용도로 쓸 거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땅을 샀어요.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이 땅 어디에 쓸 거예요? 그냥 놀릴 거예요? 뭐에 사용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학원 등록할 때 공부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걸 비사업용으로 쓸지 사업용으로 쓸지 알 수가 없어요. 물어보면 무조건 사업용으로 쓸 거래요.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규제가 안 돼요. 누진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취득할 때는 마음대로 하세요 해놓고 지켜보는 거죠. 지켜봤더니 토지를요, 아무데도 쓰지 않고 그냥 놀리고 있네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무슨 목적이에요? 투기 목적이죠. 그래서 이때 재산세부터 이 사람을 규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규제를 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땅을 모두 합치겠습니다. 몇 개가 되든지 간에 모두 합쳤다가 여기에다가 뭘 곱하겠습니다. 누진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누진율이 높아지니까 세금 부담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비싸져요. 그걸 매년 내면서 버티시던가 아니면 그게 부담이 되면 뭐 하시던가 내다 팔던가 그렇게 만들려고 토지는 뭐에서? 합산해서 인별합산해서 뭘 적용하겠습니다? 누진세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 토지가 인별합산해서 누진세로 갔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개념을 알고는 들어가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슨 글자를 쓰는 거예요? 합산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누진세를 곱하는 거예요. 누진세.
정리할 수 있겠어요? 단, 이게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느냐면, 지방세라는 한계가 있죠. 재산세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군구 내에 있는 것은 뭐가 가능해요? 합산이 가능한데, 다른 시군구에 있는 것은 합산이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내가 5필지가 있다. 그러면 5필지를 합쳐서 누진세를 때릴 거예요. 근데 노원구에 한 필지, 광진구에 한 필지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합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똑같이 5필지가 있는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과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의 세금이 다릅니다. 요걸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전국 단위로 합산해요. 그게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알고는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다 합쳐서 누진세를 적용하니까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땅이 필요한 사람들은 부담인 거죠.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그래요. 농민들이에요. 농민들은 농지를 가지고 있을 건데 농지는 땅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누진세를 적용을 해버리면요. 부담되죠. 농사 짓지 말란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이 토지들은 합산하지 말고 그냥 토지별로 따로 비례세를 적용하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분리과세 토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합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인별 합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는 원칙이 무슨 합산하는 게 원칙이다? 종합합산. 종합합산하는 게 원칙인데 농지처럼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것 1차 산업하고 2차 산업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산업이면 농업이니까 작물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2차 산업은 공업이죠. 공업이면 뭐가 생산이 돼요? 제품이 생산이 되죠. 이렇게 생산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생산에 방해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건 합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토지별로요. 비례세를 적용하는데 굉장히 싼 세율을 적용해요. 0.07%. 이걸 무슨 토지라고 한다? 분리과세 토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다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합산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네요. 누구냐?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차 산업하고 2차 산업은 혜택을 줬는데 누가 남아있어요? 3차, 즉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 남아있죠? 이분들한테는 땅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여러분들 서비스는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서비스업이 뭔지는 아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서비스업이에요. 요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서비스업이에요, 여러분들. 상업 자체가 다 서비스업이라고요. 그러면 상업 활동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건물에서 이루어져요, 건물에서. 안 그래요? 의료 행위도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백화점 행위도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각종 상가들도 다 편의점 다 건물에서 이루어지죠? 문제는 그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땅이 있어야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일반 토지하고 다르지 않느냐. 우리도 혜택을 줘라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것만 따로 빼내서 합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이걸 무슨 합산이라고 하느냐면 별도 합산 토지라고 해서 일반 토지보다는 조금 싸게 과세합니다. 0.4%까지만 과세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기본 이론 시간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토지는 딱 두 개로 나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토지가 있고 뭔가를 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 가장 대표적인 게 나대지.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뭔가에 따라서 생산활동이나 사치활동을 하게 되면 분리과세. 아예 싸게 과세하거나 아예 비싸게 과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면 별도 합산이라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학원 건물이 있는 토지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어디에 들어가요? 별도 합산입니다. 왜? 일단 빈 땅이다 아니다. 빈 땅은 아니니까 종합합산은 아니겠죠? 두 번째, 이 토지 위에서 생산활동이 있어요 없어요? 이 건물에서 지금 생산활동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생산활동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뭐 공인중개사 생산한다 그딴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생산하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조금의 도움을 줄 뿐이지 생산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치활동을 하지는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건 사업활동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건물 있는 토지는 다 뭐예요? 별도 합산 토지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학원 길 건너편에 보면은 자동차 운전학원 있죠? 거기는 뭐에 해당할까요? 운전학원 있잖아요. 네,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요, 별도 합산이에요. 자, 학원 옆에 있는 백화점 토지는요? 그래요, 별도 합산 토지예요. 전부 별도 합산 토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시면 다 별도 합산 토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아파트는요? 그냥 주택이에요. 여기 안 들어와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요. 아파트는 그냥 주택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수업이 끝나면 1층으로 내려가서 딱 밟는 땅. 그게 뭐다? 별도 합산 토지구나. 오늘 이제 끝나고 가실 때 엘리베이터에서 딱 타고 1층으로 딱 내려가서 문이 딱 열려서 딱 밟는 땅이 뭐다? 별도 합산 토지. 그걸 알고 일단 밟으시라고요. 아, 이 땅은 별도 합산이구나.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면 뭡니까? 자, 1층에서 내려서 밖으로 나가면 뭐가 있어요?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 옆에는 또 뭐가 있어요? 도로가 있습니다. 자, 인도나 도로는 뭘까요? 인도나 도로는 비과세 토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비과세 토지를 지나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예? 지하철? 예, 지하철 타고 어디로 가십니까? 집으로? 그러면은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가는 때까지는 전부 다 비과세 토지를 지나서 가십니다. 됐나요? 그러면 가시면서 옆에 보이죠? 편의점도 지나칠 것이고 핸드폰 가게도 지나칠 것이고 그죠? 갈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라고요? 별도 합산, 별도 합산, 별도 합산, 별도 합산, 별도 합산 하고 지나가시라고요. 내가 밟는 땅은 무슨 토지고?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한 발 밟을 때마다 비과세. 옆에 보이는 상가들은 다 별도 합산, 별도 합산 그렇게 알고 가시라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비과세 토지를 지나서 식당으로 들어갔다. 점심 먹기 위해서. 그러면 식당 토지는 무슨 토지예요? 별도 합산 토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식당에서 밥 먹으면은 아, 나는 별도 합산 토지에서 밥 먹는구나. 자,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와서 이대로는 집에 들어가기 애매하니까 차를 타고 외곽으로 나갑니다. 나갔더니 자, 드넓은 논도 보이고 밭도 보입니다. 다 무슨 토지? 분리과세 토지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산도 보입니다. 산은 종합합산 토지입니다. 산에서 뭐가 생산이 되는데요? 나무? 키웠어요, 본인이? 나무 지가 자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산은 종합합산 토지입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토지하고 분리과세 토지 등을 보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 목도 마르고 하니까 맥주 한잔 하러 들어갑니다. 맥주 한잔 딱 하러 들어가면 그 술집은요. 별도 합산 토지입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 토지에서 술 한잔 먹고 이대로는 끝내기는 아쉬우니까요. 그대로 클럽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한번 흔들고 가자. 자, 클럽은요. 분리과세 토지입니다. 사치성입니다. 네, 아시겠죠? 제발 알고는 좀 다니시라고요. 알고는. 그리고 다시 나와서 비과세 토지를 지나서 집으로 들어가면 그건 그냥 주택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주변이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느냐면 다 여러분들 공부예요. 뭔지는 알고 달리시라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주택도 지금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랬는데 왜 주택은 또 누진세를 적용할까? 자, 토지는 인별로 합산을 해서 뭐별로 합산해서? 인별로 합산을 해서 누진세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모두 합산한다는 이야기니까 합산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이야기니까 과다 보유를 제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택은 인세요, 물세요? 물세요. 주택은. 즉 뭐별로 계산해요? 주택별로 계산한데도 불구하고 누진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과다 보유를 묻는 게 아니고 비싼 집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집을 규제하고 싶은 거예요. 비싼 집을. 자,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싼 집일수록 세금 부담이 많다면 그냥 다른 건 고려하지 말고 세금만 놓고 볼게요. 비싼 집일수록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2억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은 10억입니다. 그러면 금액으로는 몇 배 차이가 나요? 2억 10억.
5배 차이 나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세금을 10배 이상 더 냅니다. 왜? 누진세를 적용하니까. 자, 그렇다면 비싼 집일수록 세금 부담이 너무 높다면 이 집을 살까요, 안 살까요? 다른 건 고려하지 말고 세금만 놓고 봤을 때 안 사겠죠. 안 사면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러려고 적용하는 거예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그 효과는 미비해요. 왜냐하면 세율 자체가 워낙에 작으니까 그 효과는 미비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집값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뭘까요? 토지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치예요, 위치. 그죠? 예. 지하철이 근처에 있느냐 없느냐, 유해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학구는 잘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봐요, 안 봐요? 본단 말이에요. 결국 그게 위치라는 거예요. 그게 땅이죠? 그래서 주택은 땅을 빼면은 집값 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주택만 뭘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토지를 합쳐서 계산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누진세를 때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토지는 과다 보유를 억제시키려고 인별합산해서 누진세인 거고 주택은 비싼 집을 규제하기 위해서 토지까지 합쳐서 누진세인 거고 그러면 건축물부터는 누진 구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이란 모든 건축물이 다 들어갑니다. 딱 하나만 빠져요. 뭔만 빠져요? 그래요. 얘만 빠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 노원구에 있는 모든 건물을 띄운 다음에 집을 싹 지워보세요. 남는 게 뭔만 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 중에서 집을 싹 빼면 전부 상가예요. 사무실이나 상가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예요. 사람들이 일하고 돈 버는 곳이죠. 경제활동을 하는 곳이죠. 여기에다가 누진세 때리면 일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그래서 건축물부터는 누진 구조가 없는 거예요. 매년 시험제 나와요. 매년. 아시겠죠? 네,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재산세는, 지방세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세율과 무슨 세율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중과세율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과세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싸게 과세하는 세율을 말하는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슨 세율이다? 표준세율이고, 그 표준세율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그 가감 조정이 가능한 50%이 세율은 재산세만큼은 언제까지만 적용한다?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고요. 다시 그 표준세율은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비례세라고 하고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누진세라고 하는데 지방세는 원래 누진 구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에서는 누진 구조가 없어요. 제가 총론 시간에 표로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누진 구조가 없어요. 단 어디서부터 누진 구조가 나온다? 재산세부터 누진 구조가 나오는데 뭐에 한해서냐? 토지하고 주택에 한해서라고요. 토지하고 주택. 일단은 물건만 잘 기억하시라고요. 물건만.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자, 108페이지에 볼게요. 자, 108페이지에 보시면은 과세표준 나와 있고 양가로 2번에 자산별 과세표준에서 표로 나와 있죠? 따로 설명 안 드립니다. 재산세는 전부 다 뭘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을 하고 부동산에 한해서는 토지건축물 주택에 한해서는 반드시 뒤에다가 뭘 곱하도록 돼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도록 돼 있는데 몇 프로? 70%고 주택만 몇 프로다? 60%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의 세율에서 뭐죠?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뭐에? 표준세율의 얼마?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언제까지만 적용한다?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꼭 체크해 주시고. 자, 그래서 양가로 1번에 토지의 세율에서 초과 누진세율과 비례세율 나와 있죠? 네, 누진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양가로 3번에 주택의 세율에서 역시 누진세의 동그라미 치시고. 됐죠? 네. 그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 정도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비례세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는 게 비례세죠. 그러면 비례세는 합쳐서 계산하는 거하고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하고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자, 5천만 원에 10%면 500입니다. 그게 두 개면 1000입니다. 근데 1억에 10%면 1000입니다. 자, 1억에 10%를 계산을 하나, 5천만 원에 10%를 두 번 계산하나, 결과값은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비례세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누진세는 문제가 생기죠. 누진세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진 구간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니까. 그래서 누진세를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재산세에서는 누진세가 적용되는 물건이 뭐예요? 토지하고 주택이죠? 그래서 재산세는 항상 토지하고 주택에 대해서 누진세 적용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꼭 물어봐요. 아시겠죠? 그럴 때 토지는 글자 그대로 가면 돼요. 글자 그대로. 이 글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뭐하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합하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액을 모두 뭐해라? 합해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합하라고요. 그러니까 합산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뭐하라고 하면 돼요? 합하면 돼요.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분리과세 토지는 보세요. 이 글자에 합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눈치껏 찾아봐도 합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죠. 109페이지에 볼게요. 자, 토지의 세율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라고 돼 있죠? 되어 있나요? 거기에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소유자별로 뭐한? 합한의 동그라미. 소유자별로 합한할 때 합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죠. 여기도 두 번째 줄 끝에요. 소유자별로 합한 이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됐나요? 근데 동그라미 3번에 보세요. 분리과세 토지 있죠. 자, 중요한 건 눈씻고 찾아봐도 합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이제 중요한 건 얘예요. 자, 주택이 문제가 생기는데, 자,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데, 주택은 두 가지 방식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 주택은 원칙이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별로. 그 말은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절대로 합산하시면 안 돼요. 다만, 그 주택에 토지와 건물을 물어보면 그때는 무조건 합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칠판에 보시면 자, 요 위에 글자하고 요 아래 글자에서 볼 때 여기에 눈 씻고 찾아봐도 이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토지 건물이라는 글자 없죠? 그죠? 그냥 주택만 물어봤죠? 그러면 주택별해야 돼요. 근데 주택의 토지 건물이라고 주어지죠? 무조건 뭐 한다고 해야 돼요? 합한다라고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 그림 잘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보세요. 집이 두 채가 있어요. 자, 주택이 두 채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두 개가 한 사람 겁니다. 자,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계산할 때 합산한다, 안 한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합산하지 아니하고 뭐별로 과세해야 되느냐? 주택별로 과세를 해야 돼요. 주택별로. 그러니까 A주택 따로 B주택 따로 과세하라고. 이게 한 사람 거라도.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112페이지 가보세요.
자, 112페이지에 쭉 내려오면 약 아래쪽에 보면 양가로 4번에 선박 항공기 있죠. 그 바로 위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자, 납세무자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지 아니하고 뭐별로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하라고요. 주택별로.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을 할 때 A주택 따로 B주택 따로 간다고 치면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건 무조건 합산하시라고 이건. 무조건.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해서 내십시오 이야기예요. 그게 위에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3번.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 자, 두 번째 줄에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에서 주택의 동그라미 토지 건물의 밑줄. 두 번째 줄에. 자, 첫 번째 줄에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고 돼 있죠. 요건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집이 2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 집이. 아시겠죠? 그래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토지 건물은 무조건 뭐 해라? 합산해라. 자,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답니다. 합산한다 안 한다? 그래도 하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줄 다시 한번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주택을 2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뭐 하거나 다르거나 그러든 말든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유자가 몇 명이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그 주택에 뭐하고 뭐는 토지하고 건물은 죽었다 깨어나도 뭐 해라? 합산하라고요. 거기에다가 뭘 적용하시라고요? 세율을 적용하시라고요. 이렇게 가란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단순히 주택만 주어졌으면 뭐라고 하셔야 되고 주택별로 한다. 합산한다 그러시면 안 되고 근데 주택의 토지와 건물이라고 주어지면요. 합한다라고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앞에 무슨 글자가 나오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요 두 글자를 기억을 해 주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무자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든 안 하든 이를 뭐 하지 말고 합산하지 말고 뭐별로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을 해라. 다만 그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할 때 그 주택의 무엇은 토지하고 건물은 뭐 해라? 합산해라. 이렇게 가시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 내용까지 꼭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과세표준에다가 뭐까지 곱했어요? 세율까지 곱했죠? 그러면 이제 세금이 나왔겠죠? 그 세금을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 자, 납세 절차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 보죠. 자, 재산세는 무슨 방법에 의해서 징수하느냐?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즉, 뭘 보내서 징수한다?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거예요. 고지서. 그러면 고지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느냐? 늦어도 개시 언제까지? 5일 전까지 발급하셔야 돼요. 늦어도 5일 전까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어디에서 고지서를 보내느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는데 어디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냐? 납세지가 어디냐? 납세지는 전부 다 어디 소재지? 물건 소재지. 지방세니까 다 물건 소재지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15페이지에 보시면 납세지 나와 있죠? 토지는 어디가 납세지? 토지 소재지. 건축물은요?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요? 주택 소재지. 자, 중요한 것은 사람 주소지는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온다. 여기서 고지서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잠깐 고지서 줘보세요. 잠깐만. 네. 받아서 좀 주세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 고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 장으로 돼 있어요. 그죠? 네, 세 장으로 돼 있는데 여기 제일 위에 보면은 지금 재산세에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토지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고지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예요. 그리고 여 밑에가 어디 구청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 구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납세지라고요. 그러면 이게 노원구청이라고 적힐 수도 있고 종로구청이라고 적힐 수도 있고 광진구청이라고 적힐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요 구청은 내가 사는 곳이에요? 아니라고요. 이 토지가 있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뭐라고 써야 돼요? 납세지 이렇게 적어야죠. 납세지 적어놓고 토지 소재지 이렇게 적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지서 한 장이 재산세 요약집이에요. 자, 지금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뭘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몇 프로를 곱한다? 70%를 곱한다 그랬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리고 토지는 분리과세냐 별도합산이냐 종합합산이냐 나눠서 비례세나 누진세 곱한다 그랬죠? 그 내용이 요 뒷면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요 뒷면에 보시면은 자, 과세 근거에서 과세 표준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건축물은 지자체 단체장이 고시한가격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주택가격이나 지자체가 공시한 가격이나 개별 공시지가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가표준액이에요. 그게 요 뒤에 다 있고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와 있고 자, 세율은 종합합산 토지는 뭐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별도합산 토지는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분리과세 토지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0.07%,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은 4%, 그 밖의 토지는 뭐 0.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 배울 거예요. 이걸 볼 줄 알면 재산세는 다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여기에 납기 내 금액 나와 있고 납기 후 금액 나와 있고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서 보낸 고지서는 지자체마다 약간 다르거든요. 이게 토지분이다 보니까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은 요 밑에 장에가 종합, 별도, 분리라고 적혀 있어요. 토지는 다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과세 표준이 나와 있어요. 얼마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금액은 말씀 안 할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합산 토지는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비삼용 토지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분은. 그 다음에 별도합산 토지만 있어요. 결국 상가. 그죠? 상가 토지죠 이거? 네. 사업용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업용 토지가 얼마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친 다음에 뭐라고 써야 돼요? 시가표준액 곱하기 70%라고 적으시라고요. 이 금액이. 그러면 그걸 역으로 계산하면 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그걸 적어 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요 주택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얼마 나오지만은 지금 그 금액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적어서 이렇게 보내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보통징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고지서가 언제까지 와야 되느냐?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와야 돼요. 왜?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5일은 필요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고지서를 받아서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죠? 그때 세금 언제 내느냐면 재산세는 1년에 2번 냅니다. 한 번은 언제 내요? 7월 달에 한 번 내고 또 한 번은 9월 달에 냅니다. 그래서 전부 7월 달에 내요. 전부. 9월 달에 내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토지예요. 그래서 토지만 9월 달에 내고 나머지는 다 언제 낸다? 7월 달에 냅니다. 뭐가 나오더라도 다 7월 달에요. 그리고 내는 날짜는 무조건 16일부터 말일까지예요. 1일부터가 아니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가 나올 것이고 그 재산세는 정부가 계산을 해서 결정을 해서 고지서가 올 것이다.
우리는 고지서 받아서 7월 달에 대부분을 다 낼 것이고 9월 달에 오는 것은 딱 하나뿐이다. 뭐다? 토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딱 하나 문제가 있어요. 토지 건물로 나눌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뭐예요? 주택이죠.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쳐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만 토지 건물을 합치다 보니까 이걸 따로따로 부과할 수가 없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부과하는데 2분의 1씩 나누는 거예요. 2분의 1. 그러니까 주택만 토지분이다 건물분이다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절대로 안 써요. 지금 여기 고지서 보시게 되면 주택분 나와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 주택분 나와 있는데 여기 주택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기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분. 이기분이 토지분이 아니에요. 토지 건물 합쳐서 나온 금액의 절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만큼을 7월 달에 한 번 더 내셨던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납기 내 금액 얼마 나와 있고 납기 후 금액 얼마 나와 있고 이기분이니까 납기 내가 언제일까요? 9월 말까지겠죠. 납기 내가. 2기분이니까. 1기분이면 7월 31일까지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납기 후는요. 그로부터 딱 한 달 후. 그러니까 7월 31일이 납기 내였다면 납기 후는 8월 31일이 될 것이고 2기분이면은 9월 30일이 납기 내니까 납기 후는 10월 31일이 되겠죠. 네. 그리고 납기 내의 금액하고 납기 후의 금액이 정확히 얼마 차이 나는지 아세요? 3% 차이 나요. 3%. 네.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이 고지서를 보면은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내는지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7월과 9월에 두 번 냅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인데 전부 7월이고 딱 하나만 9월이다. 뭔만? 토지만. 그리고 주택은 어떻게? 2분의 1씩 두 번에 나누어서 낸다. 2분의 1씩.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만 몇 장의 고지서가 와요? 2장의 고지서가 와요. 이게 아까워서 단서를 붙였어요. 주택만. 금액이 20만 원 이하면 그냥 한꺼번에 징수하자 그랬어요. 금액이. 얼마 이하면? 20만 원 이하면. 중요한 건 그 물건이 뭐였을 때 한해서요? 주택이었을 때 한해서요. 주택이었을 때. 그래서 2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징수하는데 빨리 걷고 싶을까요? 늦게 걷고 싶을까요? 빨리. 그래서 몇 월 달에? 7월 달에 한꺼번에 징수를 합니다. 주택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2기분이 나왔잖아요. 주택 2기분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7월 달에 한꺼번에 징수를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2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주택분을 받았는데 1기 또는 2분의 1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9월 달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똑같은 금액이. 근데 7월 달에 받은 주택분 고지서가 보면 1기가 아니고 일시납이라고 나오는 고지서가 있어요. 그건 20만 원 이하고 7월 달에 한꺼번에 다 나온 거예요. 9월 달에는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고지서는 오직 뭐밖에 없다? 주택밖에 없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지서 받아서 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그때 고지서 받아서 낼 때 고지서에 보시게 되면은 요 금액들이 나옵니다. 고지서를 받아서 보면 지금 고지서가 없으셔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애매한데 없으시죠? 있어요? 지금 이분은 고지서 가지고 계시고 이걸 복사해서 줄 건데 그랬네 아까. 개인정보라.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고지서를 보시게 되면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 고지서 보면 요 가운데 장에 고지서 금액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요 제일 밑에 장에 고지서 금액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지자체마다 틀려요. 근데 고지서 보면 이 금액들이 나와요. 이 금액들이. 아시겠어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 금액만 좀 써도 되죠? 네.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재산세 고지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재산세가 약 이게 46만 원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적분이 27만 4천 원 정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가 22,660원 정도 지금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93,720원
93,720원 적혀 있네요. 그래서 합계가 얼마가 나왔느냐? 85만 9천원. 뭔 줄 알고 부자라 그래요? 왜? 네? 서울에 있으면 이 정도는 나와요. 네?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딱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금을 낼 때는 이게 재산세인 줄 알고 내요. 실제로. 근데 보세요. 실제 재산세는요. 이거밖에 안 돼요. 딱 절반이죠?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절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세금을 많이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도시지역분이라는 세금과 지역자원시설세 세금과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을 다 합쳐서 내는 거예요. 합쳐서. 자, 그러면 도시지역분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뭘 것 같아요? 글자 그대로 도시지역분은 뭘 것 같아요? 글자 그대로 도시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추가로 부과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무슨 세금은 내야 돼요? 재산세는 나오죠. 재산세는 나오는데 도시지역에 있으면 도시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공법 시간에 용도지역 배우셨죠? 도, 관, 농,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중에 도시지역을 말한다고요. 다시 도시지역은 세분화시키면요. 주, 상, 공, 녹이라고 나누잖아요. 그중에서 주상공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도시지역분이라는 세금을 한 번 더 내셔야 돼요. 이게 옛날에 무슨 세금이냐면 도시계획세였어요.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세금인데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 누가 이득을 보느냐면 도시지역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이득을 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돈을 걷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재산세 고지서 보내고 도시계획세 고지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재산세는 내는데 이게 뭔 세금인지 몰라요. 그래서 안 내고 버텨요. 그랬더니 지자체에서 와서 설명을 하겠죠. 이거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돈이니까 미리미리 내십시오. 그때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유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나 이사 갈 건데? 그럼 나는 어차피 세금은 여기다 내놓고 나는 혜택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돈이 거쳐요, 안 거쳐요? 안 거쳐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도시계획세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재산세 몰래 끼워요.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재산세 고지서를 집에 가서 꼭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봤더니 이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이 내 재산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재산이다? 도시지역에 있는 재산이다. 근데 이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내 재산은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재산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재산세 고지서에 포함해서 과세하는 거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뭔지 아세요? 요 시설이 뭐라 그랬어요? 소방시설이거든요. 이거 누가 내야 되는지 아세요? 자,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소화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도로변에 보면은 소화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설치, 유지, 관리 비용들이에요. 이거 누가 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이게 왜 필요해요? 소화전이 왜 필요해요? 화재 불 꺼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야 돼요? 지역 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내야죠. 화재로 인해서 소실될 수 있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이득을 보잖아요. 그러면 건물 가진 사람들은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주택 가진 사람들은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토지 가진 사람들은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안 냅니다. 그래서 주택분에는 나와 있는데 토지분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왜 토지분에 안 나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안 나와요? 토지는 불에 안 타니까. 그러면 선박 가진 사람들은 낼까요, 안 낼까요? 냅니다. 항공기 가진 사람들은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냅니다. 비행기가 이리로 가는데 꼬랑지에 불 붙었어요. 누가 소화기 들고 뛰어가면서 꺼줄 거예요? 그냥 불 붙일 대로 날아가야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공기는 안 돼요. 그래서 지역 자원시설세는 과세 대상이 건물하고 선박이에요. 네. 그러니까 건물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재산세 내고 그게 도시지역에 있으면 뭣도 내고
도시지역분도 내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도 내야 돼요. 이거. 근데 원래 지역자원시설세는요. 따로 걷었던 세금이에요. 따로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재산세하고 내는 날짜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장의 고지서 보내는 게 짜증나고 두 장을 보냈더니 한 장은 안 내고 또 한 장만 내고 이러고 있으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넣어서 그냥 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재산세인 줄 알고 내요. 내 재산세가 이 금액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는 거지 내가 낸 금액에는 소화기 관리 비용 그 다음에 도시계획 비용 이런 것까지 낸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배웠으니까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얼마씩 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라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를 냈다는 이야기는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재산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 있잖아요. 재산이 있는 곳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만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금액의 20%를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서 내는 거예요. 그게 지방교육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46만 원에 20% 곱해보세요. 얼마예요? 20% 곱하면 92,000원이죠? 그 정도 나오잖아요. 정확히. 제가 이 뒤 숫자를 지금 빼서 그러는데 이것까지 곱하면 이 금액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지서에다가 이 금액 곱하기 20%라고 적어 놓으시라고 이건요. 아시겠어요? 토지에는 지금 이게 없어요. 토지에는 얘가 없어요. 왜 없는지도 적어 놓으시고요. 토지분 재산세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얘는 이 금액을 말하는 거구나. 얘는 이걸 지금 뜻하는 거구나. 이건 이걸 말하는 거구나. 그걸 체크를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는 거니까 훨씬 편한 거예요. 어떤 내용들인지는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됐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만 더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재산세는 이런 금액들을 다 집어넣어서 고지서로 보낸다 그랬어요. 이렇게 고지서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 보통 징수인데 고지서를 보내려고 봤더니 비용이 발생하네요. 종이값에, 잉크값에 발송비가 발생하네요. 그거보다 적게 거둘 것 같으면은 보내는 게 낫다, 안 보내는 게 낫다. 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소액이면 징수하지 마세요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 소액징수 면제라고 하는데 얼마냐면 2,000원 미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2,000원은 여기만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재산세만 가지고 도시적분까지 포함해서 여기까지만 2,000원 미만은. 그러니까 재산세로 징수할 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재산세 고지서는 안 가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소액이라는 것은 얼마를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미만을 이야기해요. 미만. 미만이니까 2,000원이 안 들어가요. 1,999원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서 비용이 2,000원이에요. 2,000원 들여서 2,000원을 받으면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0원부터는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아까 지역자원시설세는 따로 계산하는, 원래 따로 계산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재산세를 계산을 해봤더니 2,400원이 나왔어요.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해봤더니 1,94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이 금액의 20%니까 얼마? 480원 나오겠죠? 그러면 고지서에는 이 금액을 빼고 이 두 개만 적어서 보내요. 얘는 얼마 미만이니까? 2,000원 미만이니까 이 금액은 안 나와요. 빈칸으로 나와요. 0원으로 나오든가 빈칸으로 나와요. 이 금액은. 이해되셨죠? 만약에 재산세가 1,900원이고 지역자원시설세가 2,400원이고 이렇게 계산됐다. 그러면 지방교육세는요? 지방교육세는 원래대로 계산하면 20%니까 380원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근데 얘가 소액이죠. 그럼 얘는 빈칸. 얘가 없으니까 얘도 없고. 그러면 2,400원만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2,400원만. 네.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는 무슨 제도가 있다?
소액징수 면제제도가 있고 얼마 미만일 때다? 2,000원 미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거랑 비교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취득세. 취득세는 면세점이라고 해요. 면세점은 얼마? 50만 원 미만인데, 50만 원 이하인데 여러분들이 꼭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취득세는 면세점이라고 하고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둘 다 공통점은 세금을 안 낸다라는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은. 근데 왜 용어가 다를까? 자, 세금을 안 낸다라는 거 외에는 같은 글자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취득세는 가액 기준입니다. 재산세는 세액 기준입니다. 취득세는 50만 원입니다. 재산세는 2,000원입니다. 취득세는 이하입니다. 재산세는 미만입니다. 단 한 글자라도 똑같은 글자 있어요? 없어요. 용어도 달라요. 그래서 취득세를 설명하면서 소액징수 면제가 나오면 틀린 거예요. 재산세를 설명하면서 면세점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왜 용어가 다르느냐면 말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취득세는 이걸 누구한테 지금 말하는 거냐면 납세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득세는 뭐 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납세자 네가 취득한 가액이 얼마 이하면 50만 원 이하면 면세라고 신고해 그 이야기예요. 아셨죠? 근데 얘는요. 정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정부 네가 고지서에 적을 금액이 얼마가 안 되면 2,000원이 안 되면 고지서에 적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징수를 하지 마라. 정부한테 하는 이야기여서 소액징수 면제라고 하는 거고 이건 납세자한테 하는 이야기고요. 용어 자체를 잘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부터 나오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분할납부 제도와 물납제도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죠. 그래서 자, 분할납부는 얼마 초과했을 때요? 250만 원 초과했을 때고 물납은 얼마 초과했을 때냐? 1,000만 원 초과했을 때고 그 250만 원 초과했을 때 분할납부는 몇 개월 이내? 3개월. 물납은 부동산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요건 그대로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85만 9천 원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만 따지면 약간 70만 원 정도 되죠? 네. 자, 요 금액이 250만 원이 넘어가려면 이게 최소한 70만 원이니까 3, 7에 21, 4, 7에 28. 약 4개 정도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 똑같은 물건이. 아시겠나요? 4개 합쳐서 그러면 고지서가 몇 장 와요? 4장이 오죠. 4장 합쳐서 250만 원이 아니라 한 장 안에 250만 원이 넘게 적혀야 돼요. 한 장 안에. 아셨죠? 그러면 이 물건이 4개가 합쳐진 물건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요 물건이.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분할납부를 한다는 이야기는 재산이 좀 있단 소리예요? 없단 소리예요? 있단 소리죠? 네. 그래서 누군가가 재산세를 분할납부한다.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친하게. 네. 근데 중요한 건 물납을 한대요. 자, 이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간답니다.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 대충 감 잡히세요? 네.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재산세를 물납을 한다 그러면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가족으로 만드셔야 돼요. 가족으로. 상속권자가 돼야 됩니다. 상속권자가. 아니면 재산 분할을 시키던가 그렇게 되셔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이렇게 고지서만 딱 보면 아, 이분의 재산이 어떤 상태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능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내용은 쭉 지금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 교재 118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118페이지 보시면은 4번에 뭐 나와 있어요? 물납 나와 있죠? 그죠? 자, 물납 나와 있고 5번에는 뭐 나와 있어요? 분할납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얼마를 기준으로 부과를 할 거냐 말 거냐면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2,000원보다 적으면 소액징수 면제로서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미만의 반대는 뭐다? 미만의 반대는 이상입니다. 초과가 아니라 초과라고 해버리면 그 숫자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만의 반대는 이상해요. 그러니까 얼마부터는 징수 가능하다. 2,000원부터는 징수가 가능한데 그게 얼마가 넘어가면 250만 원이 초과되면 그때는 뭐가 가능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만약에 1,000만 원이 넘어가면은요. 물납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물납만 되는 게 아니라 분할납부도 되고 물납도 되고 두 개 다 가능해요. 아셨죠? 그때 분할납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누어서 내는 거예요. 나누어서. 문제는 뭐냐면 그걸 나누어서 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할세액이 250만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지서를 그냥 살살살 찢어서 내는 거 아니고 아셨죠? 다시 가서 신청하셔야 돼요. 나 250만 원이 넘어서 나 이렇게 한꺼번에는 못 내겠어. 나 분할납부 할 테니까 고지서 2장으로 끊어줘. 이렇게 가는 거예요. 2장으로. 그래서 한 장은 원래 내야 되는 날짜로 나머지 한 장은 그로부터 3개월이에요. 그러면 원래 내야 되는 날짜가 7월 달이라면 분할납부 기간은요. 10월 말까지가 되는 거고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만약에 9월 말까지라면 원래 내야 되는 날짜가 12월 말까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2장의 고지서를 받아서 따로따로 내는 거예요. 이게 분할납부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요 기준금액의 2배를 따집니다. 항상. 그래서 그 2배의 금액을 넘지 않으면 그냥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즉 얼마? 250만 원 초과분만 만약에 2배를 넘었다 그러면 그 세액의 50%예요. 그러니까 400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았다. 가서 분할납부 신청을 한다. 250에 2배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으니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250 초과분인 얼마? 150만 원. 쉽게 말하면 250만 원은 정상적으로 내고 나머지 150만 원을 몇 개월 이내 내라는 이야기예요. 3개월 이내 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고지서가 2장으로 나누어서 끊긴다고요. 만약에 900만 원짜리다. 그래서 분할납부 신청을 했다. 250에 2배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죠? 그때는 물어봐요. 최대 50%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얼마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냥 최대치로 해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최대치로 하면요. 450이니까 원래 내야 되는 날짜까지 450을 내고 나머지 3개월 동안 얼마를 내고 450을 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액의 2배를 넘지 않았으면 기준금액 초과분만 분할납부할 수 있고 기준금액의 2배를 넘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의 몇 프로? 50%를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최대치가 50% 이하라 그랬으니까 최대가 50%인 거예요. 자, 대신 1,000만 원이 넘으면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 뭣도 가능해요? 물납도 가능해요. 그때 물납은 무엇으로만 되느냐면 그 지역에 있는 걸로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 지역에 있는 걸로만 돼야 될까요? 지방세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다가 재산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노원구 내에 있는 것만 물납이 돼요. 다른 지역 것은 안 받아줍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만 돼요. 그러니까 선박이나 항공기로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우리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재산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6월 1일 날 재산세는 납세무가 성립하고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은 고지서 받아서 내면 된다. 그때 내는 날짜는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데 고지서는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개시래요. 이날 언제까지 고지서가 온다? 5일 전까지 고지서가 온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그 고지서를 받았으면 그대로 세금 내시면 되는데 만약에 250만 원이 넘었으면 뭐가 가능해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때 분할납부 신청은 이날이 납기입니다. 이날까지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날로부터 몇 개월을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3개월을 연장을 해줍니다. 3개월을. 어떤 금액을? 250만 원 초과분이거나 50% 이하의 금액을. 그러니까 7월 달이면 10월 말까지로 연장을 해주는 거고 9월 달이면요. 12월 말까지로 연장을 해줘요. 아셨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뭐가 가능해요?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때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돼요. 자, 분할납부는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되고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그랬죠?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왜 물납은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얘는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요. 자, 분할납부는 뭘로 내는 거예요? 금전으로 내는 거예요. 금전으로. 그러니까 평가할 필요 없이 신청만 받으면 돼요. 근데 물납은요. 부동산으로 내다 보니까 이게 적절한지를 따져봐야죠. 그래서 미리 내라고요. 그래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에서는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내주고, 그래서 허가를 받았으면 그대로 물납하시면 되고, 허가를 못 받았으면 금전으로 내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고, 그때 물납은 무엇으로만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그 지역에 있는 걸로만, 지방세니까 그것도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하고, 그 부동산은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느냐? 6월 1일 시점으로 평가합니다. 6월 1일 시점. 왜냐하면 고지서 금액이 어느 시점으로 계산돼서 나온 거예요? 6월 1일로 계산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재 보시면, 자, 4번 볼게요. 물납에서 신청 적격자. 자, 물납 문제가 나오면 단서조항 3개 찾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줄에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 밑줄. 두 번째 줄 끝에 어디에 있는? 관할구역에 있는. 이게 두 번째 요건. 그 뒤에 부동산. 요게 세 번째 요건. 자, 물납 문제가 나온다. 3가지 단서를 찾아라. 첫 번째는 1,000만 원 초과인지 아닌지. 두 번째는 관할구역에 있는지 없는지. 세 번째는 부동산인지 아닌지. 올해 시험 문제도 출제됐었고. 아셨죠? 그때 물납 신청을 언제까지 하라고요?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자, 납부기 한 10일 전을 밑줄 그어놓고 10일 전을 가로를 치세요. 됐나요? 그러면 그 10일 전을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납부기한까지죠? 그게 분할납부예요, 이제. 그러니까 분할납부 신청은 언제까지예요? 납부기한까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분할납부 제일 밑에. 제일 밑에 분할납부에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재산세 언제까지? 납부기한까지. 납부기한까지 밑줄. 자, 물납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물납은 언제까지로 돼 있고, 납부기한 10일 전이라고 돼 있고, 분할납부는요, 납부기한까지라고 돼 있고. 아시겠죠? 네. 그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다시 물납 쪽으로 가서 양가로 4번을 보죠. 자,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는 어느 시점으로 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이것도 늘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에서 오른쪽에 보죠. 오른쪽에 양가로 1번에 분할납부 처리 방법에서 동그라미 1번 표에 금액 나와 있죠? 500만 원 이하면은 얼마? 250만 원 초과분. 500만 원을 초과했으면 50% 이하의 금액.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재산세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을 좀 제가 끊어서 갔어야 됐는데 좀 길게 갔네요.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재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네.